네, 반갑습니다. 미중의 장우석입니다. 제 별명이 뭡니까? 장비디아죠, 장비디아.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멀리 나와 있습니다. 소개하고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신탁 운영의 김준호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 이름을 치면 검색어가 나오는 게 장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 주가 급락하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고 있거든요. 네, 엔비디아? 맞습니다. 네. 지난 주가 언제였죠? 급락한 게? 4월 19일이었죠. 날짜를 외우시는군요. 네, 너무 충격적이어서. 4.19. 예, 그날 급락했죠. 네. 그 다음에 최근에 매입하신 분 특히. 네. 고점 하신 분들은 거의 잠을 못 잤겠죠, 그날은? 네, 뭐 사실은 이제 엔비디아가 좋다 언제 사야 되지 않겠니 이런 얘기들 주변에서 이제 많이 들으시다가 그렇죠. 고민하시다가 이제 최근에 사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뭐 일단 반도체 관련주들이 왜 급락을 했는지를 조금 그냥 다시 한번 읊어드리면 일단 TSMC랑 ASML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반도체 시장의 성장성이 조금 둔화되는 것 아니냐, 약간 이러한 우려를 좀 자아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시기에도 그런 게 자아낼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외면하고 싶지만 뭐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야 되니까 일부는. 그렇죠. 일단 TSMC 정도 보면 일단 TSMC가 메모리를 제외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의 어떤 성장 전망치도 하향 조정을 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설계한 반도체 칩의 대부분을 TSMC가 만들잖아요. 그렇죠, 맞죠. 예. 근데 그 TSMC가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다? 사실 이거는 조금 더 좀 길게 해석을 하자면은 엔비디아의 성장성이 둔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사실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내용이긴 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ASML이었는데 ASML도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일본의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신규 수주액이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ASML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뭐 TSMC나 삼성전자나 인텔 이런 이제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한테 장비를 납품하는 그렇죠, 장비 업체죠. 슈퍼을 아니겠습니까? 슈퍼을. 네, 그 슈퍼을인 ASML의 주문량이 급감했다라는 얘기가 또 시장에 나오니까 또 이건 역시나 또 반도체 시장 성장성 둔화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좀 나왔던 거죠. 근데 사실은 뭐 제 생각엔 이거는 어쨌든 이거 주가 급락에 대한 조금 뭐랄까 좀 이유를 찾기 위한 또 하나의 그냥 뉴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좀 들고요. 조금 보다 직접적인 이유를 좀 찾아보자면 저희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의 연장이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워낙에 뭐 중동 전쟁도 조금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있었죠. 무엇보다 이제 이런 위험자산, 특히 이런 성장주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무래도 금리지 않습니까? 금리죠. 근데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요. 지연되고 있죠. 네, 저희도 이제 미국 장기채 ETF가 워낙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사랑을 받다 보니까 이 금리 전망을 되게 뭐 여기저기서 많이 좀 전달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작년이랑 올해 초만 해도 투자자분들한테 이렇게 PT를 나갈 때 시장 전망치를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만 해도 3월이 유력했습니다. 올해 3월? 그게 이미 3월 지났잖아요, 지금. 지났죠. 그래서 그게 서서 조금씩 미뤄지더니 뭐 6월 얘기 나오다가 지금은 이제 9월이 유력하다라는 게 어쨌든 지금 선물 시장에 반영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죠. 또 모르죠. 또 앞으로 매크로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뒤로 연기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리 인하 시기도 계속 지연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중동 전쟁 같은 일이 또 벌어지면서 그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아무래도 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주식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오른 반도체주들 이 최우선적으로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일단은 기본적으로 금리는 지금 안 빠지지 않습니까? 금리는 안 내려오잖아요. 금리는 일단 기준금리가 언제 내려올지는 조금 미지수인 거고 시장 금리는 많이 올랐고 그럼 지금처럼 금리가 유지가 되면 여전히 우려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괜찮습니까? 어떻게? 금리 지금은? 일단은 투자자분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실 작년부터 미국 장기채 ETF들을 워낙 많이 사셨잖아요. 워낙 많이 샀죠.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준금리랑 시장금리를 많이 헷갈려하세요. 헷갈려하시죠. 많이 헷갈려하세요. 근데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 지연이 되면서 시장금리가 최근에 오히려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10월에 거의 채권 시장이 거의 패닉에 빠졌을 때가 미국 30년 국채 금리가 5%였습니다.
아, 5%? 네, 그때 이제 빌 에커먼이라는 사람이 미국 30년 국채금리 5.5까지 간다 막 이러면서 채권 시장이 정말 거의 패닉에 빠졌었는데 지금 미국 30년 국채금리가 저희 지금 방송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4.7이거든요. 연초엔 4.0 밑으로 내려갔었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사실은 변동은 없는데 지금 시장금리 자체는 이런 어떤 금리 인하 이제 지연 가능성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어서 절대적인 금리 레벨이 시장 금리 레벨이 올라가니까 사실은 투자 메리트는 높아진 거죠. 아, 높아졌다. 네, 더 높아졌다. 그래서 조금은 속상하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오히려 좀 어차피 길게 보고 들어가신 거라면 뭐 채권을 가지고 단기 차익 목적으로 들어가신 분은 없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채권을 그렇게 하지 않겠죠. 네, 그리고 또 채권 같은 경우는 매달 또 이자를 드리잖아요. 이자를 드리니까 오히려 조금 이런 채권 가격이 많이 빠졌을 때, 금리가 많이 튀었을 때 이런 마켓 타이밍을 고려해서 조금 더 비중을 늘리셔도 어쨌든 30년 국채 금리 레벨을 고려했을 때는 괜찮은 시점이라고 좀 보여져요. 네. 조금 더 빠지면 나락으로 가지는 않겠죠? 예, 뭐 이게 뭐 중소형주도 아니고요. 미국 그렇죠. 30년 국채가요. 뭐 그렇게까지 그렇죠. 극단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뭐 채권 금리라는 게 절대적으로 한 방향으로 끝없이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또 올라가면 그렇습니다. 또 내려오니까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하락은 약간 일시였다라는 거고 그러면 반도체에 대한 성장의 지속은 아직까지 가능한 겁니까? 네, 일단은 뭐 단기적인 전망보다 조금 큰 그림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큰 그림, 제가 이제 현장에서 저 이제 다양한 유형의 투자자분들 만나시거든요. 근데 반도체에 관련된 말씀들을 좀 드리면 정말 아직까지도 이 반도체를 어떤 AI 테마 그냥 일시적으로 확 불었다가 꺼질 수도 있는 그런 그렇죠. 테마 연장으로 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인공지능을? 그렇죠. 매 분기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시장 기대치가 너무너무 높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높다 보니 굉장히 높은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 분기 연속 그 컨센서스를 훨씬 뛰어넘는 실적 그리고 훨씬 뛰어넘는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면서 지금 숫자로 증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단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이유만으로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들의 비중을 선제적으로 줄인다? 저는 이거는 업사이드 리스크가 너무 큰 의사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급락하지만 지금 그렇죠. 그리고 뭐 급락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요 며칠 영업일 동안 또 다시 또 반등이 나와서 급락하기 직전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정말 눈에 띄게 성장률이 둔화되는 모습, 급감하는 모습이 정말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밸류에이션, 뭐 절대적인 가격 수준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잘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할 때 빠지지 않고 나왔던 의문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그렇죠. 엔비디아 니네 중국향 매출 감소하면 실적 많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얘기 지금 싹 들어갔잖아요. 중국 얘기 사실은 없네요. 중국 얘기 안 나온 지는 좀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도.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AI 시장의 성장성. 지금은 사실은 태동기니까 이렇게 급성장을 하는 거지만 이 성장성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 같아라는 얘기도 작년에는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초에 젠슨 왕이 그런 얘기를 했죠. AI 시장에 티핑 포인트가 왔다. 기억하실 거예요. 티핑 포인트. 네, 티핑 포인트라는 거 처음 들어본 적 있을 텐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 지점을 딱 지나가면 말 그대로 확 급증하는 그 구간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AI 시장의 성장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죠. 그 어떤 분이 흑백 TV를 얘기하면서 그때 시절과 똑같다. 혹시 거기 동의하십니까? 네, 뒤에서도 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뭔가 우리 어떤 삶을 약간 극적으로 변화시킨 계기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아이폰, 스마트폰의 등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폰 진짜 획기적이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생성형 AI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AI가 IT에만 국한된 것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여전히 계세요. 앞으로 그 AI가 적용되지 않는 곳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분야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 어떤 기업의 적정 가치를 저희가
구할 수 있어야만 싸다 비싸다라는 게 판단이 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기업의 적정 가치를 구하려면 사실 어떤 전방 산업에 대한 어떤 규모, 성장성 이런 것들에 대한 합리적인 가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지금 어떤 AI 시장의 어떤 성장이나 그 AI 시장의 어떤 이런 뭔가 부수적인 산업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사실은 이 전방 산업의 어떤 합리적인 성장을 추론하는 것 자체가 지금 좀 불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관련주들한테 밸류에이션이 뭐 비싸다, 싸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라리 엔비디아를 보유하냐 안 보유하냐 그런 관점이지, 그죠? 저도 이 말씀에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사실은 시장의 주도주를 놓고 가면 이게 사실은 되게 시장 소외 그렇죠. 소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어떤 투자를 하실 때는 이제 뭐 정말 본인이 어떤 뚜렷한 철학이 있으신 거 아니면 어떤 주가가 싸냐 비싸냐 이런 것들보다도 시장의 주도주에 대한 익스포저는 일정 수준을 가져가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려요. 그러면 혹시 인텔 가우디 3 같은 것들, 것들이죠, 것들. 제가 보니 것들인데 왜냐면 이제 뭐 H100과 비교하고 이러는 건데 아니 이제 B200이 올해 나올 건데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 AMD 있겠는데 혹시 그런 경쟁과 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해당 어떤 업계 산업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뭐 장단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물론 이제 뭐 지금 엔비디아가 이 AI 가속기 이 칩 이쪽에서 점유율이 지금 80%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언제까지나 이 점유율이 유지가 되진 않을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에서는 이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들을 이제 계속 좋게 보는 이유가 한정된 파일을 가지고 점유율 싸움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점유율이 혹여나 후발주자들의 추격으로 줄어들 수는 있어도 이 파이 자체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커지겠죠. 사실은 그 MS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는 것은 지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물론 이제 그 앞단에는 엔비디아가 구축해 놓은 이 생태계가 워낙 완고하기 때문에 2, 3등 기업이 단기간에 따라올 수 없다라는 의견이 훨씬 더 많아요. MS가 나중에 떨어질 수는 있지만 파이 자체가 지금 너무 크다. 야, 파일을 크게 보니까 그 조그만 파일 쌓았던 거는 의미가 없다. 그렇죠. 커질 건데. 맞아요. 그 파일을 조금 수치화 혹시 기억하시는 게 있습니까? 사실은 뭐 전망치를 저희도 보고는 있는데 사실은 발표하는 이 기관들마다 너무 다 달라서 그 나름 다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거든요. 그럼 제가 뭐 혹시 기억하시는 게 있으시면 한번 대신 하늘만큼 땅만큼? 하늘만큼 땅만큼의 약간 이제 대기권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정도. 지금 그러니까 크다 그만큼. 맞습니다. 얘기하는 거고. 제가 지금 생성형 AI의 어떤 성장성을 가늠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들 중에 이 AI에 집중하지 않은 기업이 딱 2개가 있습니다. 퀴즈. 탑 10 중에서? 탑 10을 일단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근데 일단 첫 번째는 버크셔 해서웨이고요. 버크셔 해서웨이. 두 번째가 미국 상장 기업은 아니지만 아람코. 그러니까 그러네요. 쉽게 말해서 버크셔 해서웨이랑 아람코는 생성형 AI를 할 이유가 없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실리콘밸리에 날고 기는 회사들, 그러니까 막대한 자금력과 우수한 인력들을 정말 보유하고 있는 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모두가 지금 AI 산업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 간단합니다. 기업의 생세가 걸려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흑백 TV 말씀하셨는데 흑백 TV. 제가 스마트폰 말씀을 드렸잖아요. 스마트폰 이야기를 처음 한 건 제가 아니라 젠슨 왕입니다. 젠슨 왕이 작년에 이제 AI 이제 산업이 막 챗 GPT가 나왔을 때 뭐라고 했냐면 아이폰 모먼트가 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좀 진부한 얘기일 수 있는데 사실은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모바일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때 적응하지 못했던 기업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리 1등 기업이라고 했던 기업들조차도 다 죽었잖아요. 이게 불과 15년 전. 그러니까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이걸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AI 투자는 단순히 뭐 그냥 신성장 산업에 투자를 해야지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라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빅테크들의 그런 치열한 경쟁의 수혜를 지금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들이 직접적으로 다 받고 있는 거죠. 최근 뉴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메타. 진짜 메타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픈데 아니 메타 플러스 뭐
갑자기 네. 캐펙스 투자를 또 한다고 그러면서 맞아요. 그게 봤더니 주가가 그날 엄청 급락했죠. 장 후에 급락을 해가지고 장후에 급락했죠. 아마 예. 장중에 괜찮네라고 하시는 분들 아침에 일어나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진짜 놀랬고 네. 저는 바로 손절했죠. 아 진짜.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네. 메타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사실은 실적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렇죠. 실적 자체는 나쁘지가 않았는데 이유가 뭐냐? 그 메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AI에 투자를 올해에 이어서 내년까지 속속으로 할 건데 네. 그 시장의 예상치보다 AI에 투자하겠다고 한 돈이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주들은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면 메타의 주 수익원인 광고 매출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그렇죠. 물론 AI에 투자를 해야지. 그런데 사실 AI라는 게 언제 수익화가 될지 가늠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빨리 수익화를 못 시키면 이게 밑빠진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실적 성장세가 둔화될 수도 있는 상황에 아무리 AI가 유망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는 게 맞냐라는 우려 때문에 주가가 10%가 빠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는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주커버그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올인을 해서 1등으로 치고 나가지 않으면 기업의 생존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AI에 올인을 하고 있다. 메타가 그 올해 안에 H100 칩을 35만 개 구입하겠다는 그 메타.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메타의 이런 실적 발표 이후에 뉴스들이 나오죠. 결국은 그렇죠. 반도체 관련주들이 수혜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날 엔비디아 상승했군요. 맞습니다. 메타 빠질 때. 덕 보는 건 엔비디아가. 딱 이해가 되는데 엔비디아 말고 이 전반적으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까? 뭐 일단은 이제 생성형 AI 반도체 하면은 당연히 독보적으로 엔비디아를 먼저 떠올리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엔비디아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은 주목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는 있어요.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가 설계한 칩을 만드는 건 TSMC고 그렇죠. TSMC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설계한 칩에 HBM이 들어가는데 HBM. 그 HBM을 만드는 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그 HBM이라 하면은 한국말로 고대역폭 메모리. 그렇죠. 네, 뭐 맞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 앞서 말씀드린 뭐 삼성전자나 TSMC나 이런 회사들에게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들이 또 있죠. 그렇죠. 뭐 ASML이 대표적이고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또 한미반도체라는 기업도 한미. 있고요. 그래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는 이제 AMD나 엔비디아 같은 가속기를 직접 설계하는 회사일 거지만 결국은 AI 시장의 성장의 수혜는 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이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엔비디아 너무 많이 올랐어요. AMD도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라고 불안해하시기보다는 이제 그 종목들을 선호하시면 코어로 가져가시되 나머지 덜 오른 나머지 반도체 관련주들도 좀 같이 가져가시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나아가는 뭐 있습니다. 네트워킹 혹은 서버 그렇죠. 뭐 관련 있는 겁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확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네. 근데 혹시 제가 지금 딴 얘기인데 그 경쟁이 지금은 아직까지는 크지 않지만 혹시 막 메타도 같이 자체 개발하면서 훨씬 막 커지고 그렇게 해야 될 염려는 혹시 없습니까? 그러니까 자체 칩. 자체 칩. 자체 칩에 대한 얘기는 뭐 계속 나오는 부분인데. 뭐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 시간이 지나면 같아요. 당장 아니고. 그러니까 당장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AMD도 사실은 엔비디아를 따라가기 좀 버거운 상황인 건데. MI 뭐 300 뭐 있죠. 그리고 또 엔비디아도 이제 가만히 있진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뭐 언젠가는 자체 칩을 또 만들어서 쓸 수는 있겠죠. 그리고 애플도 처음에는 인텔 칩을 쓰다가 지금 자체적으로 또 이제 M1, M2, M3까지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그거는 조금 먼 얘기인 것 같고요. 하지만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라고 요약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반도체에 관해서 잊고 있었던 게 하나가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저희가 지금 반도체 하면 어느 순간부터 당연히 이제 비메모리, 이제 AI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데
우리에게 조금 더 친숙한 반도체는 메모리죠. 우리 메모리죠. 예,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렇죠, 그렇죠. 메모리인데 한 최근에 한 2, 3년 동안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겨울이었다 보니까 예. 겨울이었다 보니까 메모리가 완전히 지금 잊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있죠. 10만 전자를 이제 바라보던 이 삼성전자가 예. 이제 5만 전자까지 내려갔던 게 이제 사실은 이 메모리 반도체 불황이 계속 되었기 때문인 그렇죠. 건데 우리가 AI에 집중하는 한 1년, 2년 사이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아요. 드디어 봄이 온다? 예, 봄이 오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가격들 점진적으로 지금 계속 반등하고 있고요. 예.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도 뭐 재고 감산 그러니까 그 이제 감산 효과 좀 올해 더해지면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부분들 실적 계속 조금씩 좋아질 것 같다는 얘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제 비메모리 쪽은 AI 때문에 여전히 좋고 반도체도 우리가 잊고 있었지만 올해는 정말 좋아질 것 같고 그럼 사실은 메모리랑 비메모리는 이제 둘 다 좀 좋아진다라고 보면은 올해는 또 반도체는 계속 조금 보셔야 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아예 지웠어요, 기억에서. 근데 지웠더니 갑자기 6분기 만에 맞아요. 실적 엄청 좋아지면서 지금 물량이 없어 못 판다면서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메모리 반도체 이제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업황 사이클이 돌아오면 주가가 또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물론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이제 HBM이랑 이슈가 엮이면서 반도체 사이클이 올라오기 전에 주가가 좀 선제적으로 오르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에 메모리 반도체도 좋아진다? 그럼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우리의 또 수많은 삼성전자 주주님들이 올해 내년은 좀 더 지금보다는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객관적으로 반도체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미국 아니면 한국 뭐가 더 유리합니까? 일단은 한국은 이제 뭐 기지개를 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가 우리는 다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하위로 나눠 보면 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메모리는 한국이고요. 한국이고. 이런 비메모리 쪽은 당연히 미국이고 파운드리는 대만이죠.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지만 뭐 1등 기업은 우리 네덜란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도체야말로 좀 글로벌리하게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지금 불현듯 듭니다. 자,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혹시 에이스 왔으니까 에이스 투자할 만한 ETF 있습니까? 또 반도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요.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라고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사실은 모두 녹여낸 ETF가 사실 있습니다. 뭐 보통 이제 우리가 반도체 이제 관련주들의 동향을 파악할 때 개별 종목도 보지만 대표 지수를 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미국 시장을 볼 때 S&P 500은 나스닥 100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참고하는 반도체 지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그렇죠. 사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을 그러니까 시총순으로 그냥 나열을 하는 거예요. 나열을 한 건데 저희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는 어떻게 만들었냐? ETF 이름이 탑4잖아요. 탑4. 그러니까 뭔가 이 4개 종목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요. 느낌이 듭니다. 이 탑4가 뭐냐면 반도체 산업을 하위 4개 섹터로 나눕니다. 비메모리, 메모리, 파운드리, 반도체 장비. 그래가지고 이 하위 4개 섹터의 1등 기업을 20%씩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80% 아닙니까? 4개 기업이 총 80%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메모리는 삼성전자, 비메모리는 엔비디아, 그리고 파운드리는 당연히 TSMC 그리고 장비는 지금 ASML이 들어가 있습니다. 균등하게? 균등하게 20%씩. 사실은 저희 ETF가 2022년 11월에 나왔거든요. 이게 벌써? 이게 벌써 나온 지가 1년이 넘었는데 근데 사실은 2022년 11월에도 이미 시장에는 정말 많은 반도체 ETF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러한 운용 전략을 가진 반도체 ETF를 새로 낸 이유는 왜 새로 냈냐? 반도체라는 산업을 저희가 몇 년 동안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반도체 산업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냐 2, 3등 기업이 1등 기업을 열심히 따라가는 형국이 아니라 1등 기업이 2, 3등 기업이랑 격차를 더 벌려나가는 그런 흐름이 계속 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슬픈 얘기긴 하지만 한 2년 전, 3년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가 매년 우리 올해
TSMC 따라잡을 겁니다. 예. 하지만 파운드리 쪽에서는 사실은 이제는 조금 격차가 그렇죠. 너무 많이 벌어져 있고 예, 그렇죠. 마이크론도 사실은 삼전이랑 SK하이닉스랑 사실은 3강으로 꼽혔던 회사인데 HBM 시장에서는 지금 명함도 못 내밀고 있잖아요. 완전히 삼성과 SK 양분하는 시장이고 엔비디아도 AMD랑 지금 시총 격차가 더 벌어져 있고 뭐 메모리 쪽에서는 사실은 뭐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총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1등 기업이 사실은 더 강해지고 있는 흐름이 2, 3년 사이에 더 좀 심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투자 측면에서는 뭘 집중을 했냐 1등 기업들이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 이제 엔비디아가 주가를 이야기할 때 뭐 퍼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엔비디아 주가를 얘기할 때 엔비디아의 과거 PER이 뭐였는데 지금 뭐야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퍼가 몇인데 엔비디아가 이거야? 이런 얘기 사실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1등 기업이 더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를 시장이 인정을 하고 더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높은 프리미엄을 받는다라는 거는 주가 측면에서도 당연히 긍정적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만든 ETF이고 그러다 보니 뭐 제가 이제 수익률을 여기서 공개적으로 언급드릴 수는 없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대비해서는 최근 1년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고는 있어요. 요즘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이 워낙 화끈한 걸 좋아하시다 보니까 ETF도 집중 투자 ETF들이 많이 나와요. 네, 뭐 이제 뭐 10개 종목 집중 투자, 뭐 4개 종목 집중 투자. 어떤 반도체 산업에 좀 이러한 생태계를 고려했을 때는 좀 1등 기업 집중 투자하는 게 뭐 맞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 자, 그럼 끝으로 최근에 엔비디아 차트 보고 나서 이거 진짜 빠지면 큰일 나겠다 걱정하시는 분 많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약간의 조언.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조언이 좀 필요한데 그냥 장투가 정답입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ETF를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이나 어떤 산업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컨빅션을 드리는 거는 저는 조금 솔직히 부담스럽고요. 저는 그냥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방법론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저희 본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산업, 그러니까 AI 시장의 성장의 수혜를 엔비디아가 지금 직접적으로 받고 있지만 그 수혜는 엔비디아에 국한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엔비디아를 코어로 가져가시되 기타 아까 말씀드린 AI 시장의 성장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가속의 칩 만드는 회사들 말고도 전반적으로 어떤 장비나 메모리 어떤 파운드리 이런 쪽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좀 가져가시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종목을 고르기 어려우시면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를 투자를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해지입니까? 환해지? 환해지는 하지 않습니다. 환 노출형이기 때문에 뭐 환에 대한 변동성 ETF 성과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분은요 한국스타 신탁운영의 김준호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